안녕하세요. 예, 현재 거의 이제 다른 강의 다 마무리됐고, 이제 매년 하는 핵심 체크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서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장이나 뭐 핵심 체크, 전 뭐, 좀 체크 이상하게 막 하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그래서 매년 핵심 체크는 이제 이제 중요 판례들만 모아서, 이제 마지막 정리용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주안점은 이제 최근 나온 판례하고, 그다음에 꼭 나올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5회 안에 중요한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민총, 채총, 채가 물권 하루 반 해가지고 친상 반 회 정도 해서 5회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 책에는 제가 저기 정지문을 그 책 안에 넣어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읽지 못한다, 뭐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안에는 철저하게 판례 위주로만, 그러니까 판례집 역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정지문은 이렇게 따로 하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한번 기출 정지문들 한번 쭉 한번 그냥 눈도장 찍어서 하루 정도에서 다 체크해보면 분명히 여기서 나올 테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원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 본문도 하루 안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제가 매년 이제 수험생들 가르치고 뭐 과외 해보고 뭐 해보면은 하루 전날 다 보는 게 관건이에요. 하여튼 8법 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 공법 할 때도 최소한 한 이틀 이전에는 모든 과목을 끝내고 행정법, 헌법을 하루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도 그 전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사법을 하루 쉬니까 그날 이제 통해서 민법, 하여튼 어떻게든 다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면 여러분들 하루 쉬는 날 선택 과목 하느라고 정신없어 민법 다 못하던데, 선택 과목 미리 다 해버리고, 그 전날, 하루 남은 날 민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 거랑 그 기억이 흐리흐리하게 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하루 만에 다 봤다 그러면 붙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거의 8, 90%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작전을 지금부터 잘 짜셔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얇은 책으로 하루에 다 본다. 이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암기장이든 핵심 체크든 뭐 자기가 만든 자기가 만든 자료가 있으면 그거든 해가지고 그 하루에 다 볼 수 있도록 반드시 8법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민법 핵심 체크도 그런 용도로 처음에 만든 거거든요. 하루에 어떻게 하면 다 볼 수 있냐. 그래서 최대한 양을 줄이고 해서 있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판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300페이지까지는 안 되죠. 한 200 몇십 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줄여서 하고, 그 다음에 정지문은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한 번만 눈도장 찍어놓고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판례도 6개월 전까지만 낸다고 그러니까 올해 6월 판례까지는 다 들어갔어요. 2019년 6월 판례까지는 다 들어갔으니까 해서 빠짐없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럼 1페이지부터. 그래서 민총이 선택형에서는 한 7, 8문제, 7 정도 나오죠. 한 6, 7문제, 그 정도 나오는데, 일단 민총에서 지금 민법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원고, 피고, 작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구권하고 이제 의리 항변하고, 이제 지금쯤은 이 정도는 다 구조를 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변은 이제 민총에 있잖아요. 민총에, 그죠? 민총에 맨 앞에 나오는 게 신의치,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죠? 당목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조건기한, 그 다음에 소시, 다 이게 항변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지만 효력을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도 107, 108, 그죠? 비통착사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당목이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무효고, 그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그 다음에 요거, 확가적서, 확정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고 적법한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이것도 무효. 그죠? 그 다음에 107, 108, 비진행 의사 표시,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무효, 그 다음에 109, 110은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리는 무권 대리, 그죠? 무권 대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유사한 게 무권리자 처분행위, 그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없는 매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조건 기한하고 소시는 멸각의 항변으로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또는 저기 나오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항변으로 되어 있죠. 무효 취소. 그래서 그럼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 무권 대리나 무권리자 처분에 허가 없는 매매는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지금 우리 민법에서 3개 있어요.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 6개. 이거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위에 3개는 절대적 무효. 그 절대적 무효는 첫째, 여기서는 표현 대리나 무효행위 추인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기 선의자가 보호를 못 받아요. 그죠? 보호를 못 받는다.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효는 이건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요 2개죠. 2개. 107, 108. 그래서 여기는 1, 표대도 성립되고 추인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하니까 선의자가 보호를 받죠. 선의자가 보호를 받는다. 이래서 이건 여러분들 지금은 좀 이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8개. 그럼 여기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유동적 무효죠. 그럼 여기는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 그죠? 그래서 민총은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 8개. 이 안에서 절대적 무효 6개, 여기 2개. 그죠? 여기는 유동적 무효 3개. 그러면은 차이점이 뭐 있냐면은 유동적 무효는 이거는 그 무효행위, 무거리 처분행위는 얘네들 추인을 하거나 허가를 받으면 무효인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고 이건 확정적 무효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추인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추인을 하면 무효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139조. 그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그래서 이 구조만 알아도 선택형은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확실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장착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1번 파트에서는 종중 관습법. 그죠? 이거는 사법시험에서 사례로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서도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확실하게 해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종중 구성원. 그죠? 종래 관습법이 성년 남자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관습법이 효력 상실. 그렇게 해가지고 1번에서 효력 상실 요건, 그죠? 3개. 그러니까 그 종중 구성원이 성년 남성의 관습법이 법적 확신이 약화돼가지고 헌법 양성평등에 반해서, 그죠? 헌법 최상위 규범을 전체 법질서로 하는 법철서에 반한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효력 상실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관습법, 법적 확신, 헌법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외워서 효력 상실됐고, 그 다음에 2번은 관습법이 효력이 상실됐을 때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는 장래예요. 장래요. 그러니까 효력 상실 이후에만 효력이 미치는데 당해 사건에서만큼만. 이 사건은 종중에 이제 종중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이 돼서 보상금을 종중 구성원한테만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성년 남자한테만 주니까 성년 여성들이 자기네도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저희가 된 거예요. 저희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해 사건에서는 소급표를 인정해야지 성년 여성들이 보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급 적용된다는 것. 꼭.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효력이 상실됐을 때 이거 뭘로 보충하냐? 그럼 민법 1조는 맨 처음에 성문법,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습법이 효력 상실됐으니까 조리에 의해서 저 보충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성년 남녀까지도 그죠? 구성원이라는 게 조리 합당하다. 그런데 그럼 성년 여성들이 바로 이제 자기들 성년 구성원이 종중 구성원이 됐으니까 그 아까 말대로 수용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일단
종중, 이제 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종중은 총유죠. 종중재산은 총유고, 그 다음에, 종중재산에서 소용보상금 분배는 처분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처분행위는 그 민법 276조에 따라서 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의가 없으면 절대 무효가 돼요. 왜냐면은 그 276조에서 결의를 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의가 없으면 적법, 여기가 걸려요, 여기에. 여기에 걸리니까 절대적 무효가 돼가지고, 무효면 아무것도 청구 못 하잖아요. 그죠? 직접 분배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 준비해 놓을 거. 요건 사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4개 정도 쟁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의칙은 거의 시험 문제는 지금, 선택형으로 통틀어서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신의칙 판례만 해도 막 4, 50개 되잖아요.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최근 판례 위주로만 간단히 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안 해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책에서 봤던 것들이니까 그냥 간단히 눈도장만 찍고 그래서 사정변경으로 해제하기 위한 요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는 거기 앞졌다지만 사회기신에서 사정변경이 있고 예견 가능하고 그다음에 규책 사유가 없고 신치가 반할거 이렇게 4가지 있었는데 거기 6번째 줄 동그라미 2부분 최근 판례에서요. 새로 들어간 것만 보겠어요. 새로 들어간 것. 그래서 최근 판례에서 사정변경의 사정이란 당사자들의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될 사정을 가르치고 계약 기초가 삼지 않는 사정은 안 되죠. 그건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그거죠.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하는 사정. 이런 거는 거기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 꼭 체크해 놓고요. 그런 것들은 선택형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일방 당사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사정은 이거 가지고 사정 변경을 해제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점 2도 쭉 읽고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점 3번 계속적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서 2번째 줄도 새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사정 변경을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밑에서 2번째 줄의 줄침 부분 경제적 상황 변화로 당사자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래 판례에서 안 되는 사유가 그 2개 나온 거죠. 그 7째 줄에 어느 당사자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포함하면 된다. 밑에서 2번째 줄에 경제적 상황 변화로 당사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 가지고 사정 변경을 하지 못한다고 2개만 더 체크해 놓으세요. 알았죠? 이건 최근 나온 판례니까 준비해 놓는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예, 건물철 권리남용 이거는 하도 유명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뭐 여기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하려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만 그 다음에 4번이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강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민소법이랑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할 것 민소법에 가면 저 기판력 뒤에 판결의 편치 나오죠. 판결의 편치. 그래서 판결을 편취해가지고 강제 집행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한테 강제 집행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강제 집행 신청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편취 판결에서 강제 집행 신청하는 거, 요게 권리남용이라는 거죠. 권리남용. 그죠?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강제 집행 신청 권리남용인데, 그것은 무조건 권리남용이 되는 게 아니라 1번, 거기서 보면 4번에 1번,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것은 그렇게 그 강제 집행에서 여기 편취 판결에서 강제 집행 신청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그 다음에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고 용인할 수 없다 해서 앞졌다서라도요. 강제 집행이 부당하고 그다음에 이 수인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고 용인할 수 없을 정도.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다 외울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해 놓을 거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강제 집행 신청 자체가 권리남용이에요. 강제 집행 신청 자체가. 따라서 이 강제 집행을 막는 소가 청구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죠. 청구 이해소를 제기해서 이걸 막을 수 있다. 그죠? 이거를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2번이 좀 많이 나오고 지금 각종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편집 판결, 그죠? 이거 편집 판결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한 대로 요 권리남용 청구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편집 판결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요, 채권. 이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취소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채권 원칙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게. 그래서 요 뒤에 게, 원칙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것처럼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요. 거기서 본 대로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돼서 청구위에서 집행 배제. 이거 다 알겠죠? 이렇게 구조를 짜놓고 그랬을 때 그러한 판결금 채권, 이 편집 판결에서 취득한 채권을 피보전 채권, 채권자 취소하는 거 허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3번에서
거기서 그렇다면 이 피보전 채권을 가지고 사행위 취소를 하는데 거기서 본 대로 갑이을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고 그죠? 병원상들이 양수금 청구 소를 제기했는데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줄 그렇게 했는데 병이 건물 소유권을 저한테 저당권 설정해서 사행위를 했다고 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했을 때 그 키워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각각의 채권 양도가 소송 신탁이요. 소송 신탁 해당되어 무효로 보인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채권자 취소권 허용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허용된다예요. 그래서 거기 키워드는 소송 신탁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요.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그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키워드, 그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지만 함정에 안 빠지고 이 문제는 요 논점이야. 이렇게 딱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그걸 못 찾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모든 논점이 다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떤 주제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면 딱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걸 찾고 캐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 키워드로 해서 요 말이 들어갔으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 안 들어갔으면 허용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거 하나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이 확정 판결이기에서 그럼 이제 편치 판결에서 그저 이제 확정 판결이죠. 판결이 확정이 돼서 편치한 걸로 강제 집행 청구 예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강제 집행 당했어요. 강제 집행 완료. 집행이 완료됐으면 이거를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완료됐으니 이걸 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법 손배 이렇게 돼 있죠. 불법 손배도 청구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 확정된 편치 판결이 부당이득의 요건은 첫째가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잖아요. 강제 집행 완료해서 뺏어간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 요건이고 불법 손배는 고의과실로 첫째 고의과실로 위법해야 돼. 위법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요건이랑 걸려 있냐면 편치된 확정 판결로 강제 집행해서 뺏어간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민소법 지시죠. 판결이 법률상 원인이 되려면 무효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무효는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확정 판결 그러니까 뭐 재망 적개에서 재판권 흥결이라든지 재소전 사망 당사자 적격 개소송 개소를 한 4개 있는데 그거 빼고는 확정 판결은 다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저런 거는 무효의 사유가 없으면은 저 판결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유효. 따라서 이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재심해소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은 못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부당이득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불법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편치 판결 강제 집행시면 권리 남용에 해당되면은 이건 민법 2조를 위반한단 말이에요. 그죠? 위조 위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은 돼요.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은 있는데 위법은 된단 말이에요. 민법 2조를 위반하니까. 그래서 위법성은 또 인정이 돼요. 그래서 불법 손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니까 요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 부당이득 부정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서 쭉 위의 내용은요. 그죠? 확정 판결에서 강제 집행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두 번째 끝부분 이 확정 판결 재심해소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세 번째 줄 끝부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상 원인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예, 이거. 그렇지만 불법 손배는 그게 강제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니까 민법 2조를 위반한단 말이에요. 위법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법 안에서도요. 위법이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어요. 항상 위법하고 무효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위법 안에 무효 유효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를 잘 이번에 마지막 체크를 할 것. 그래서 그 판결 중에 위법한 판결 중에 무효인 게 재망적개죠. 이제 민소법 가서 할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건 재판권 응결, 재소전 사망, 당사자 적격, 소송 계속 강간 판결. 요거 나머지는 다 유효하단 말이야. 나머지 판결은. 그죠? 위법한 판결 중에. 그러니까 재망적개 빼고. 그러니까 재망적개는 법률상 원인이 없겠죠. 근데 나머지는 다 유효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법은 위반했으니까 불법 손배 인정되고.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예, 그 다음에, 예, 그 정도로 해서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선택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5번 실효의 원칙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거고 6번 이거 6, 7번 아주 유명한 거죠. 국토용관리법하고 신의칙이 충돌할 땐 강행법규가 우선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공부했었을 거니까 6, 7은 여러분들 한 번만 체크해 놓으면 충분할 거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로 치면은 8번이죠. 8번 8번은
그러니까 예컨대 갑이 을이랑 뭐 이렇게 돈을 꿔줬다.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1억이다. 그런데 얘가 야 1억 청구하는 건 너무하다. 그래서 신의측으로 너무하다고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얘네들이 계약에서 1억이를 꿔준 거를 갖다 신의측에 반한다 해서 뭐 7천으로 감액해주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신의측의 계약보다는 우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돈 1억을 꿔주기로 계약을 해서 1억이다. 뭐 매매대금 1억이다. 그걸 신의측에 반한다 해서 감액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1번 판례 쭉 읽고 세 번째 줄이요. 신의측에 반한다는 이유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또 현저히 부당하면 현저히 신의측에 반하면 감액이 가능하다는 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해필이면 우리 변호사 시험 보는데 이거 변호사 소송 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대해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약정 보수에게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측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범위 내에서만 보수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변호사 보수요. 그거 여기서만 유일하게 거의 선임료나 성공보수에 요거는 제한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전부 제한은 못해요. 전부를 제한한다. 이거는 안 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제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선택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기서 변호사 신의측 변호사의 위임 보수가 현저히 반한다. 그럼 전부 감액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질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일부만 감액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줄 이것도 맨 마지막 줄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함적 근거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때문에 요게 최근 나온 판례죠. 제가 최근 나온 판례라고 하는 것은 2017, 18, 19년 판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죠? 변호사에서. 네, 그래서 신의측은 지금 한 것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일반 너무 평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의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권리능력이죠. 권리능력 파트에서는 태아도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사인증여는 계약이니까는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권리능력 취득시 정지조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는 문제된 사건에서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할 걸 조건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그 내용 한 번만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로, 갑은 씨와 혼인, 이거는 사법시험 사례 기출이죠. 사례 기출. 그래가지고 갑은 씨와 혼인으로 무가 포태되었고 갑이 사망하였다. 그래서 X부동산이 있는 경우 태아의 무는 상속에 대해서 어떤 권리? 이거는 저것 때문에요. 상속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상속 권리 행사 요건 요거는 좀 지금쯤은 완전히 요건 사실화돼서 딱 사례 풀이고 또 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죠. 상속 권리 행사 요건에서는 앞자 따서 피제인 능결순 해가지고 앞자 따서 어느 정도 해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례 쓸 때도 목차 이렇게 쓰고 기록형 쓸 때도 목차 이렇게 쓰면 돼요. 목차 쓰든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거기 그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피상속인이 아버지나 뭐 사망을 해야 되겠죠. 사망하고 그 다음에 재산, 그죠? 상속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 재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속인에 해당돼야 돼요. 상속인에 해당되려면 얘가 상속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상속 결격이 없어야 돼요. 그죠? 결격. 그 다음에 점 3, 상속 순위가 1순위여야 돼요. 1순위.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요건 잘 안 이어놓으면 이게 빠뜨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저기 누구냐면 갑이 사망했죠. 갑이 사망했고 상속 재산으로서는 X부동산이 있고. 그죠? 그렇다면은 거기 태아 무가 상속이냐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태아 무가. 그러면 상속 능력이 있느냐. 지금 본 대로 정지조건설이죠. 정지조건설. 얘가 살아서 출생할 때 비로소 그죠? 살아서 출생하면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때로 되돌아가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만 아직 살아서 출생하지 않았으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는 없고 상속 순위는 얘가 친생자로서 마찬가지로 친생자로서 직계 비속이 돼야 돼요. 그죠? 직계 비속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본 대로 혼외자잖아요. 얘는 혼외자. 그럼 친생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혼외자. 항상 혼외자가 혼인 중에 자로 되려면 인지를 받아야 돼. 인지. 그러니까
혼외자를 혼인 중에 자 친생자로 인정하는 행위를 인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인지인데 그럼 태아인 상태에서 인지 청구권이 없냐? 이거 인지 청구권 부정하죠. 그러니까는 요게 부정하는 게 판례기 때문에 판례는 정확히는 없구나. 어쨌든 이거 부정하기 때문에 상속 순위도 아직 1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능력도 아직 없고 태아인 상태에서는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는 앞으로 상속 권리 여러분들 사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상법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채권 강론에서 사망했을 때 이런 걸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제인 능결순에서 그 순서대로 해서 이 앞자 따서 외울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 동시사망이요. 동시사망은 거기서 세 번째 줄만 생각하면 돼요. 동시사망은 상속이 생기지 않지만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친상법 가서 동시사망할 때는 상속이 안 일어난다.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죽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재산이 아들한테 안 가요. 상속이 안 되니까. 그러나 대습상속은 된다. 그것만 줄쳐놓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권리능력 파트는 태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무능력자 법률행위 이제 저기서 이제 권리능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 행위 무능력 그죠?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그랬을 때 거기 미성년자 사례 풀이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사례 풀 때 이런 거 알면서 푸는 거랑요. 그죠? 피제인 능결순 이렇게 딱 이런 거 아는 거. 저기 미성년자에서도 거기 반환 청구 미성년자 반환 청구 요건에서 취소 요건으로서 제한 능력, 단독의 법률행위, 취소자비 도달. 그 다음에 상대방이 취소 못하게 하는 항변. 그래서 5조, 6조, 8조, 15, 16, 17, 144, 13, 145, 146 이렇게 총 9개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알고선 푸는 거랑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문 한번 하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5, 6, 8, 15, 16, 17, 143, 145, 146 이 순서대로 검토해 볼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5회 동안 쭉 했는데 이런 중요한 논점의 사례 풀이 구조는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청구 요건 쓰고 그 다음에 밑에 항변 중에 해당되는 것만 빼면 되잖아요. 그죠? 선택형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 기록이 항상 그 같이 되니까 이런 거 하나 외워놓으면 그렇게 계속 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럼 이제 들어가서 13번이요. 13번은 의사무능력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의사무능력 행위는 절대적 무효예요. 그랬을 때 거기 행위 무능력자, 그죠? 제한 능력자한테 적용되는 141조 단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으로 취소되면 그 행위 무능력자인 제한 능력자는 141조 단서에서 거기 현존익, 선악을 불문하고, 그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의사 무능력에 그대로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얘네 둘의 보호는 일치해요. 의사 능력하고 제한 행위 무능력자는 일치한다. 그래서 141조 단서는 행위 능력엔 적용되고 의사 무능력자한테는 유추 적용되고 알았죠? 그래서 현존익만 반환하면 돼요. 현존익이 뭐죠?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멸실, 훼손, 낭비 된 거는 현존이 아니까 안 돌려도 되고 그냥 은행에 예금했다든지 뭐 생활비 이런 걸로 썼다 그랬을 때는 그건 돌려줘야 되고 이런 거죠. 그것도 확실하게 해놓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그러면 그때 행위 무능력자나 제한 능력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일 땐 이익이 현존한 걸 추정하는 게 판례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을 의사무능력 또는 제한 능력자가 증명 책임진다. 그 정도 하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지금 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15번, 그 15번이 카드 회사랑 이게 제한 능력자 중에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예컨대 A 카드 회사가 있고 A 카드 회사와 이제 B가 뭐 15살 한 미성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회사는 이제 B, C가 가맹점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3명 계약이 이루어지죠. 3명 계약. 그래서 이거 신용카드 가입 계약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 판례는 이용 계약이라고 그러죠. 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요거는 가맹 계약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매매인데 구매 계약이라고 그러죠. 신용카드 가지고 뭐 사는 거 구매 판례 표현대로 외울 거 판례 표현대로 3명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판례를 보면요. 이거를 취소 이거 얘가 미성년자니까 요거 미성년자를 이유로 요거를 취소한 판례도 있고 요 구매 계약을 취소한 판례도 있는데 이 구매 계약은 6조 민법 6조를 적용시켜 가지고 처분을 허락받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가지고 구매한 거는 6조에서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처분을 허락해서 묵시적 허락 처분 허락받은 재산에 묵시적 허락을 인정했죠. 묵시적 허락을 인정을 해 가지고 유명한 판례죠. 따라서 취소를 부정했어요. 이거는 취소를 부정. 그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 아 구매 계약 묵시적 허락을 부정한 아니 저 인정한 유명한 판례 취소 못하는구나 이렇게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처분을 허락하든 재산이 아니라고 그래서 6조를 적용 안 시켜서 취소를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그렇죠? 취소 인정. 그래서 취소를 인정. 그렇죠? 요거는 취소 부정. 요건 취소 인정. 이렇게 딱 지금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지금쯤은 그래도 지금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치고 그래서 요거 문제는 여기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요게 취소됐다.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돼도 가맹계약에 영향을 없어서 가맹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요게 취소됐다고 그래도 신용구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유효. 그죠? 이렇게. 따라서 가맹점이 미성년자한테 물건을 주고 미성년자 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죠? 돈을 그냥 카드를 긁고 물건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카드 회사한테 돈을 저기 안 줘도 되는 면제예요. 면제. 키워드는 면제 여기서. 면제받는